안녕하십니까. 덕병형 여러분, 직업상담사 2급 2016년도 1회 1차 필기시험 직업심리학 부분에 대한 기출문제 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직업상담학에 대한 기출문제 풀이 해봤는데요. 좀 몇 문제는 좀 까다로웠던 문제가 나왔던 거 확인했고요. 직업심리학도 우리가 풀어보면서 어떤 유형의 문제가 나왔는지를 파악을 하고, 또 이것이 또 우리가 2차 대비를 할 때 어떤 도움이 되는가 하는 것들도 같이 함께 고민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준비하신 자료 중에 직업심리학 문제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문제입니다. 1번 경력개발의 초기 단계에서 수행하는 주요 과제가 아닌 것. 자, 경력개발의 초기 단계입니다. 일반적으로 초기 단계에는 직업의 조직에 적응을 하려고 그러고, 또 일반적으로 어떤 그 자기의 어떤 능력을 좀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일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자기 계획이 5년 계획, 10년 계획을 하고, 일반적으로 뭐 멘토가 있다면, 또는 후견인이 있다면 후견인과의 어떤 논의를 통해서 자기의 어떤 중장기 단기의 어떤 그러한 계획을 수립하는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3번에 보면 직업 몰입 및 상황을 정진시키기 위해 계속 적응한다. 자, 이 내용은 계속 적응한다라는 말은 뭐냐면, 어느 정도 자기 계획이 수립된 상태에서 이제 거기에 맞춰서 안정적 단계까지 계속 추진해 나가는 어떤 경력 개발의 어떤 중간 단계 정도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경력 개발과 관련된 문제는 말이죠, 상당히 위험한 게 뭐냐면, 경력 개발에 관련된 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시중에 보면 다 조금씩 달라요. 어느 것이 중기고 어느 것이 말기고 어느 것이 초기 행제에 대해서 어떤 그런 뭐라 할까요, 공식적인 어떤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논자마다 저자마다 입장이 조금씩 달라요. 그러나 3번에 같이 계속 적응해 나간다라고 하는 부분은 안정기에 접어들기 어떤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것을 공통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경력 개발의 중반기, 중간 단계에 해당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답이 1번에 3번, 초기 단계가 아니라 중기 단계에 대한 설명이니까 3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번입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규준입니다. 자, 노음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규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일반적으로 어떤 그 원점수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상대적 어떤 가치를 모를 때, 상대적 점수의 상대적 의미를 알기 위한 그러한 기준으로서 우리가 규준이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되고, 규준 점수를 두게 되죠. 그래서 기준 점수 안에는 뭐가 있어요? 집단 내가 있고 발달 내 규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그 보기에 나와 있는 내용은 이런 겁니다. 학교에서 실시하는 성취도 검사나 적성 검사의 점수를 정해진 범주에 집어넣어서 학생들 간의 점수차가 작을 때 생길 수 있는 지나친 학대 해석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그러한 표준 점수 내지는 기준 점수는 뭔가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스테나인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그 나와 있는 그 3번에 나온 것처럼 스테나인이라고 해서 9개 등급으로 분류한 표준 등급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말이죠, 우리가 이 표준 등급을 만드는 이유가 사실 또 어떻게 보면은 두 번 일하는 것처럼 보여요. 예를 들면 봅시다. 우리가 예를 들면 전교 성적이 1등, 2등, 3등, 4등 이렇게 전교 석차가 있어요. 쭉 있는데, 자, 여기 보면 이 자체가 뭐죠? 서열척도처럼 전교 1등 있고 2등 있고 3등 있으니까 이 자체의 상대적 평가를 할 수가 있어요. 전교 1등이 전교 2등보다는 공부를 좀 잘할 것처럼 보이고, 전교 2등이 전교 3등보다는 좀 더 공부를 잘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이 자체로도 우리가 하나의 규준 점수로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규준 점수로. 그런데 지금 요거 조금 전에 여기 이렇게 설명해 놨죠. 학생들 간의 점수 차이가 아주 작을 때, 그 작은 점수 차이로 인해서 우리는 착시를 한다. 예를 들면 사실 보세요. 전교 1등과 2등, 보통 3등 이런 아이들은 뭐죠? 거의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조금 한 문제 실수하게 되면 1등이 3등이 될 수도 있고, 또 3등이 1등이 될 수도 있는, 그러니까 요 그룹 정도에는 전혀 어떤 차이점을 발견할 수가 없는데, 우리가 인위적으로 이렇게 전교 1등, 2등, 3등 이렇게 억지로 나누다 보니까 이 네 사람 사이에 어떤 학력의 차이가 있어 보인다라는 거죠.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그래서 요 네 사람 정도는 하나로 묶어서 1등급이라고 하는 그런 등급을 새롭게 어떤 단계를 줌으로 해서 1, 2, 3, 4등 사이에 있는 아주 미묘한 점수 차이를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묶어주는, 그래서 유목화해버리는, 그룹핑해버리는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어떤 미묘한 차이에 오는 오류를 막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표준 등급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지금 이번의 문제는 바로 스탠다드 9의 약칭인 표준 점수라고 여러분들이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번입니다. 경력 진단 검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자, 이것도 역시 좀 쉽지 않았던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보통 뭐 경력 진단 검사 또는 뭐 진로 성숙 검사 이런 말을 쓰면서 발달적 측면을 검사하기 위한 검사지들이 많이 있는데, 뭐 CDS라든가 또는 뭐 MVS, 홀랜드가 만든 My Vocational 시츄에이션에서 내 직업 상황 검사 이런 것들이 있겠고, 그 다음 CBI, 바로 슈퍼가 개발한 거 있죠. 그 다음 CBI라고 4번에 나오는 이것은 진로 신념 검사라고 해서 크롬볼츠가 개발한 내용인데요. 바로 4번이 그러한 그 CBI에 대한 일단 뭐 검사에 대한 명칭도 틀렸어요. 태도가 아니고 빌리프거든요. 빌리프, 그러니까 신념입니다. 클리어 빌리프 인벤토리, 그래서 진로 신념 검사라고 해야 맞는 내용이고, 그 내용에 있어서만큼은 큰 차이가 없는데 이 검사지에 대한 명칭을 정확하게 사용하지 못한 4번이 틀린 거고요. 그럼 4번입니다. 자, 긴즈버그가 제시한 진로 발달 단계에 해당하지 않는 것. 자, 이건 너무 쉬운 문제였죠, 그죠? 이거 절충적 발달 이론을 제시한 긴즈버그의 우리가 세 가지 발달 단계, 환장해라고 이렇게 배우죠. 환상기와 잠정기, 그다음에 현실기라고 하는데, 바로 성숙기라고 하는 내용은 없다. 성숙기는 일단 어떻게 보면 슈퍼의 내용에 조금 포함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겠습니다만은 긴즈버그에서의 내용은 아니다. 이렇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5번입니다. 검사 재검사를 통해 신뢰도를 추정할 경우 충족되어야 할 조건이 아닌 것 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역시 이것도 우리가 읽어보면 검사 재검사니까 일반적으로 뭐죠? 같은 검사지, 그 검사지죠. 바로 그 검사지를 시간 차이를 두고 동일한 사람에게 두 번 실시해서 그 결과에 대한 상관관계를 우리가 검토를 해서 신뢰도를 확정하는 그런 건데요. 보기 1번 보세요. 5번에 1번. 두 검사가 근본적으로 측정하려 하는 영역에서 동일한 내용이 표집되어야 한다. 이 말은 뭐냐면 바로 동형검사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동형검사, 동등성 계수가 나오는 동형검사 같은 경우가 지금 예를 들면 우리가 A 검사지, B 검사지 두 개가 있는데 내가 A 검사지를 개발했어요. 그래서 이 A 검사지의 신뢰도를 알기 위해서 A 검사지의 어떤 제작 과정과 여러 가지 어떤 대상이라든가 그런 내용이 유사한, 거의 동일한 그러한 B 검사를 동시에 A도 실시하고 B도 실시해서 이 둘 사이의 어떤 동등성 여부를 따지는 것이 바로 이 동형검사, 동형검사 신뢰도의 내용인데, 지금 거기 보면은 동일한 내용이 표집되어야 한다라고 해서 A 검사지의 어떤 표집 내용과 B의 표집 내용이 어느 정도 유사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이것은 뭐냐면 동형검사에 대한 내용을 설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검사 재검사에 대한 내용이 아니지요. 그래서 5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번입니다. 홀랜드가 제시한 육각형 모델과 대표적인 직업 유형을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자, 뭐 이것도 사실 거저주는 그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이 문제가 헷갈린다 이러신 분은 정말 문제 있어요. 이건 제가 풀이하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참고로 보시고요. 해설 보시기 바랍니다. 7번입니다. 직업 선호도 검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자, 직업 선호도 검사. 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직업 선호도 검사는 우리가 VPI라고 해서 Vocational Preference Inventory, 우리 이제 고용노동부에서 만든 직업 선호도 검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홀랜드의 인성 이론, 즉 육각형 모형을 기초로 해서 만든 검사지인데, 거기에서 지금 6가지 유형에 대해서 4번에 보면 설명을 해놨는데 느닷없이 인내형이라고 하는 것이 튀어나와서 전혀 아닌 것이다. 인내형이 아니라 여기서는 뭐가 나와야 되나요? 현실, 사회, 탐구, 예술, 이러니까 여기는 사회형인가요? 볼까요? 뭐가 하나, 둘, 셋, 예술형 말고 금방 찾기 힘드네. 탐구형? 이것도 맞는데 예술형? 뭐가 없나요? 이렇게 헷갈리죠. 관습형이 없네요. 그죠? 커스텀. 관습형이 들어가야 되는데 인내형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 부분이 틀린 거고요. 그다음 8번입니다. 개인 관련 스트레스 요인인 A 유형 행동으로 보이는 사람의 특징으로 틀린 것. 자, 우리가 스트레스와 관련해서 프리드만 교수가 뭐 A형이 있고
또 B형이 있다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그래서 개인적 어떤 조건 하에서 스트레스에 강하냐 약하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특히 이제 A형 같은 경우는 스트레스에 굉장히 취약하다. 왜냐하면 A형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결과 중심적이며 시간관념이 빡빡하고 고집도 세고 책임감도 굉장히 강하며 일을 굉장히 열정적으로 하고 어떤 뭐라 그럴까요? 어떤 생활에 여유가 별로 없는 거예요. 어떤 맡은 책임의 감이라든가 업무 추진력은 굉장히 뛰어난데 어떤 조금은 과정을 즐긴다든가 또는 약간 어떤 여유로움이 별로 없다라는 거죠. 거기 보면 그 2번 보면 쉽게 화를 내기도 하고 3번에 마른 일을 막 성취하려고 하기도 하고 또 스트레스 상황에서 빨리 일을 포기해 버리려고 하는 어떤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1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일의 결과보다는 과정을 즐기고 조금 여유가 있는 사람, 보통 우리가 그 사람은 B형이죠. 그래서 B형에 관련된 내용을 1번에 해놨기 때문에 지금 8번의 문제는 1번이 A 유형과는 거리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번입니다. 직무명세서에 관한 설명으로 오는 것. 자, 직무명세서가 있고 직무기술서가 있는데, 제가 뭐 항상 강의할 때 그렇게 얘기하죠. 직무기술서가 있고 그 다음 직무명세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무 분석을 하게 되면 반드시 이 두 가지의 결과물이 나오게 되는데, 제가 이 명자를 항상 얘기하죠. 이 명자는 이름 명자, 사람 이름 명자니까 직무명세서에는, 직무기술서 같은 경우는 직무의 보통 대부분 개요를 얘기하는 반면에 직무명세서는 사람의 조건이죠. 그 사람이 어떤 교육 수준이라든가 기능 수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면 그 9번에 보기 2번에 보게 되면 직무명세서 사람의 이름 명자니까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 요구되는 지기태, 우리 일반적으로 NCS에 보면 지기태라고 해요. 지기태, 지식, 기술, 태도 이런 것들, 능력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러한 인간적 요건이 무엇인지를 정보화해서 담아놓은 것이 바로 직무명세서다. 이렇게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결코 헷갈리지 않을 겁니다. 그 다음에 10번입니다. GATB 직업적성검사의 하위검사 중에서 둘 이상의 적성을 검출하는데 이용되는 검사가 아닌 것 해서 하위검사에서 둘 이상의 적성입니다. 그래서 보면 여러분들이 뭐 제가 이거 전체를 다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GATB 검사에 보게 되면 거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입체공간 검사는 공간 판단과 일반 지능으로서의 학습 지능을 같이 품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의검사는 언어하고 역시 일반 지능인 학습 지능하고 같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봐야 어휘 검사 능력, 어휘 능력을 알 수 있다. 3번에 보면 산수 추리 검사가 있는데 그 하위 검사에는 수리 영역과 일반 지능, 다시 말해서 학습 지능 두 가지를 다 봐야 산수 추리 검사를 추리 능력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4번에 나오는 기구 대조 검사는 형태, 지각, 능력만 보면 기구 대조 능력에 대해서 알 수가 있는데, 다른 입체 공간, 어휘, 산수 추리 같은 경우에는 일반 지능, 다시 말해서 학습 지능이 하나 더 붙어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를 봐야 상위 요소인 하나를 알 수 있게 되는 이런 구조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10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 검사지에 대해서 좀 어떤 하위 검사까지 면밀히 암기하지 않았다면 도저히 풀 수 없었던 그런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11번입니다. 금전적 보상에 직무 동기를 낮출 수 있다고 설명한 이론은, 다시 말해서 어떤 내적인 충만감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인데 자기가 정말 하고 싶어서 어떤 자발적으로 어떤 일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금전적인 보상을 주게 되면 자기의 어떤 순수한 무슨 취지? 아니 자기 어떤 정말 하고 싶어서 일을 했던 것에 대한 어떤 자기만의 어떤 감동, 자기만의 만족도가 떨어져 버리는 그러한 이론을 설명한 것이 바로 여러분 나와 있는 그 내적 동기 이론입니다. 이게 대시라고 하는 분이 언급한 건데요. 이 내적 동기 이론이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그런 거죠. 뭐 내적으로 내가 어떤 동기가 있을 때 내 스스로 알아서 하는 그러한 맛이 있는 건데 거기에서 인위적으로 누가 보상을 해버리면 오히려 자기 어떤 동기가 감소가 되는 이러한 내용을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11번의 답은 바로 2번입니다. 그 다음 12번입니다. 교과 과정을 개발하는 데 활용되며 교육 훈련을 목적으로 교육 목표와 교육 내용을 비교적 단시간 내에 추출하여 근데 효과적인 직무 분석 방법. 자, 우리가 뭐 직무 분석하는 방법 여러 가지 무슨 챕터 분석법이 있고요. 그다음 비교 학음법이 있고 그다음 뭐가 있죠? 데이컴법이 있죠. 이 데이컴법이라는 게 뭐죠? 데이컴의 C가 커리큘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과 과정을 개발하기 위해서 짧은 시간 내에
회의나 이런 분석을 통해서 직무의 내용을 밝히는 바로 대입헌법이죠. 그래서 12번의 답은 1번. 커리큘럼을 개발한다, 교과 과정을 개발한다, 직원들에 대한 훈련, 자기 개발을 위한 하나의 훈련 과정을 개발하기 위해서 하는 직무 분석, 대입헌법이라는 거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3번입니다. 동기의 강도는 어떤 결과에 부여하는 가치와 특정한 행동이 그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는 것을 곱한 값과 같다라고 설명한 이론입니다. 자, 이것은 바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기대 이론입니다. 브로움의, 여러분 브로움이라는 분 아시죠? 그죠? 브로움의 기대 이론. 꼭 이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뭐 이거 2차까지 나온 적은 없지만 1차에서 항상 나오는 게 바로 브로움의 기대 이론입니다. 상당히 우리가 실무에서 인사 관리할 때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인센티브를 주기도 하고 하는 그런 내용이 바로 이러한 브로움의 기대 이론을 기초로 해서 인센티브 제도를 많이 이제 설정하기도 합니다. 회사 내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대 이론에 대해서도 제가 뭐 해설에다가 좀 내용을 좀 많이 담아놨는데 좀 찬찬히 읽으면서 이번 참에 완전히 기대 이론에 대한 내용을 확실히 학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4번입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개수는, 자, 검사 문항을 분리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사용되며 하나의 검사로 한 번만 검사를 실시하면 되므로 시간과 비용 면에서 적용하기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에 검사의 신뢰도에 의심의 여지가 있다. 자, 우리가 조금 전에 우리가 동형검사라고 하는 것을 얘기했고 검사, 재검사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그죠? 자, 이것들은 보면은 검사하고 또 하고 있으니까 두 분 하는 거고, 동형검사도 A하고 B하고 두 분 했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우리가 한 번 딱 실시하고 어떤 신뢰도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 그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내적 합치도 개수라든가 아니면 반분 신뢰도 두 가지가 되겠죠. 근데 그 내용에 보게 되면 검사 문항을 분리해서 한다. 분리해서 한다. 이것은 반분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반분 신뢰도에 관한 내용이고, 반분 신뢰도에서 우리가 추출할 수 있는 개수가 바로 동질성 개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4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15번입니다. 빅5 성격의 5요인 검사의 하위 요인으로 틀린 것. 자, 여러분들 이거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거기 보면 2번에 보면 정수적 개방성이 아니고 뭐죠? 경험에 대한 개방성이죠. 5가지 보면 여러분들 뭐 성실성도 있고 외향성도 있고 또 뭐 호감성도 있고, 그래서 5가지 내용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그죠? 경험에 대한 개방성이다. 정수적 불안성도 포함되겠죠. 정수적 불안성도 있는데 여기는 이제 그 경험에 대한 개방성, 뭐 최근에 들어와서 성격적인 요인에 있어서 이 경험에 대한 개방성을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많이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15번에 2번이 적절하지 못한 내용을 담고 있고요. 그 다음 16번입니다. 속도 검사에서 적용해서는 안 되는 신뢰도. 자, 이 문제 사실 좀 까다로워요. 제가 오프라인 교육에서는 이 부분을 꼭 설명을 하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뭐 그냥 검사의 종류 이래가지고 뭐 스피드 검사, 속도 검사, 뭐 역량 검사, 객관적 검사, 주관적 검사, 뭐 또 집단 검사, 개인 검사 이렇게 어떤 검사의 종류를 나열하는 그런 문제로 공부는 하였겠지만 이 신뢰도와 관련해서 속도 검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왜 그런가 하는 것들은 아마 깊이는 설명을 잘 못 들었을 거예요. 한번 설명해 드리면, 자, 속도 검사란 말이죠. 이게 학습이 된다는 거예요. 학습이 된다. 왜냐면 예를 들면 이러고 봐보세요. 검사, 재검사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예를 들면 일주일 전에 오늘 속도 검사를 예를 들면 뭐 타점 찍는 거 이런 걸 했었어요. 근데 이제 한 보름 뒤에 한 15일 뒤에 또 타점을 찍는 검사를 재검사했어요. 자, 이런 경우에는 학습 효과가 별로 나타나지 않죠. 오늘 뭐 열심히 좀 잘 찍었다고 해서 15일 뒤에 그만큼 빨라졌느냐? 그러기는 힘들어요. 그런데 지금 반분 신뢰도가 문제입니다. 반분 신뢰도는 앞에서 문제 본 것처럼 한 번의 검사로 예를 들면 1번부터 50분까지 보고 그 다음 51분부터 100분까지 이렇게 두 가지 반분해서 보는 거라면, 자, 1번부터 50분까지 찍는 거 막 했어요. 이렇게 다 찍으면서 했어요. 그러면서 조금 있다가 다시 또 51분부터 100분까지 또 찍는 거 해야 돼요. 요거는 학습 효과가 있다라는 거죠. 이거는 바로 시작하기 때문에, 자, 조금 전에 한번 쫙 해봤어요. 그래서 다시 딱 몸 한번 풀고 딱 다시 물 한 잔 먹고 또 찍기 시작하는 거죠. 이건 또 빠르다는 거죠. 조금 전에 했던 그 내용을 좀 상기하면서 어떤 뭐 찍는 각도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런 상황들을 좀 고려해서 훨씬 더 앞부분보다는 뒷부분이
좀 더 수월하게 타점 검사 같은 거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거는 시간 차이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학습 효과가 남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우리가 일반적으로 반분 신뢰도에 있어서 어떤 동질성 계수라고 하는 것이 신뢰도에 있어서 좀 뭐 좋은 것이다,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검사 재검사에 비해서 또는 동행 검사에 비해서 반분 신뢰도 검사가 훨씬 더 낫다라고 얘기하면서도 적어도 속도 검사에 관련된 만큼은 이 신뢰도 부분을 믿을 수가 없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한다라는 거 아주 재밌는 문제인데 아마 여러분들이 풀기에는 까다로웠던 문제가 아니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6번 문제 답이 2번입니다. 17번입니다. 에릭슨의 심리사회적 발달 이론에서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과업은 자 이거 역시 우리가 뭐 8개를 다 알고 있으면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문제인데 적어도 모른다면 청소년기하고 그 다음에 성인 초기 이 정도는 알아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때가 이제 직업 선택을 하기 위한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데 바로 17번의 문제는 자아 정체성과 역할 혼란 또는 자아 정체성과 정체성 혼란 시기가 바로 청소년입니다. 사실 이건 우리가 좀 문제를 모른다 하더라도 에릭슨의 어떤 이론을 다 모른다 하더라도 청소년기가 가지고 있는 자아 정체성에 대한 에고 아이덴티티에 대한 혼란 이런 것을 우리가 겪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어떤 상식 수준에서도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그 3번에 나오는 친밀감 대 고립감 이게 바로 이제 청년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 들어가는 그 시기가 바로 3번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4번에 나오는 생산성과 대침체감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뭐예요? 성인기, 그러니까 가장 왕성하게 일을 하게 되는 그 시기를 얘기합니다. 18번입니다. 여러 변인들 간의 상호 관련성을 분석한 다음 분석된 상호 관련성을 기초로 각 변인들이 공통적으로 측정하고 있는 잠재 특성을 밝히기 위해 사용되는 것. 자, 뭐 설명이 굉장히 길긴 한데 이게 바로 요인 타당도입니다. 뭐 설명하기 좀 길고요. 요인 타당도.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게 여러분들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구성 타당도 그죠? 구성 타당도를 확인하는 방법 중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요인 분석. 제가 목이 탁 막혔는데 죄송해요. 요인 분석에 해당되는 이 내용을 설명해 놓은 거 꼭 이렇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목이 막혀가지고 깝깝하네요. 자, 지금 19번입니다, 여러분들. 홀랜드의 진로 발달 이론에 기초하고 있는 4가지 과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것. 이 문제도 사실은 2차 문제에서 잘 나오는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것은 뭐 정답을 지금 여기서 맞췄다, 못 맞췄다 이런 것보다는 여러분 그 기본 골격세 제가 이 6가지 과정을 4가지 과정을 두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3번에 보면 개인의 행동은 성격에 의해 결정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인의 행동이라는 것은 성격뿐만 아니라 환경의 어떤 특성과 상호작용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렇게 홀랜드가 언급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참고로 19번의 답 3번을 고치시고 그 다음 1, 2, 3, 4를 좀 암기를 해 주실 필요가 있겠다. 무엇을 위해서? 2차 시험을 위해서요. 그 다음 20번 문제입니다. 생애 직업 발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3번에 볼게요. 생애 직업 발달입니다. 생애 직업 발달. 자, 발달은 우리 일반적으로 횡적인 것보다는 뭐죠? 좀 종적 접근을 하고 있는 그러한 이론의 태도죠. 그런데 보기 3번에 보면 단일 시점에 특정한 사건을 해결하는 방안에 대한 개념이다. 단일 시점이라는 말은 횡으로 어떤 우리가 0세에서 쭉 살아가면서 어느 한 시점을 딱 횡으로 잘라가지고 그죠? 요 단일 시점에 일어난 여러 가지 어떤 사건이라든가 특정한 내용을 살펴보는 그러한 접근법은 발달적 접근이 아니고 오히려 특성적 조건이죠. 우리가 뭐 특성 요인을 보게 되면 횡으로 접근을 해서 잘라서 이 단면을 보고 그 사람의 특성을 파악을 해서 직업의 환경과 매칭시켜주는 이런 방법을 찾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지금 발달적이라고 하는 내용을 설명하면서 거리가 먼 것을 찾는 것이니까 특정 또는 단일 시점에 어떠한 사건을 해결하고 하는 그런 접근 방법에 대한 설명을 한 3번이 적절하지 못한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역시 뭐 직업 심리학도 한 2-3문제 정도는 좀 까다로웠던 문제이기도 하고 기존의 어떤 기출 문제 위주의 공부를 하신 분들은 좀 당혹스러웠던 그런 문제도 몇 문제 보입니다. 뭐 좀 더 우리가 공부를 너무 이렇게 딱
합격만을 위해서 난 딱 저까지만 하자 뭐 이런 어떤 한계성을 짓는 것보다는 공부라는 게 그죠 어떤 내 어떤 지식을 확장하는 그런 것인데 조금은 뭐랄까요 좀 폭넓게 공부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러나 뭐 이 정도 난이도가 우리가 떨어질 만큼의 그런 큰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뭐 여러분들 지금 이제 저하고 풀이하면서 2차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텐데요. 요 정도 문제는 우리가 풀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역시 이것도 15문항 이상은 대부분 맞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고생하셨고요. 또 이번에 실패하셨다면 다음번 1차 때 좀 더 열심히 준비하셔서 꼭 성공하시고 또 이 시험을 무사히 끝내시고 2차 준비하시는 분들은 1차 시험이라고 따로 이렇게 뭐랄까 버려두지 마시고 2차 공부를 한 번 더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이 기출문제도 한 번 더 쭉 훑어보는 그러한 학습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